2024년 2월 리스트 인덱스가 집계한 전세계 인기 패션 브랜드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1분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션 브랜드는 미우미우였습니다. 바로 전분기까지 1위를 차지했던 프라다는 한 단계 내려가 2위를 기록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1위 미우미우와 2위 프라다가 자매 브랜드라는 점 때문이었죠. 같은 회사에서 나온 두 브랜드가 인기 패션 브랜드 1, 2위를 차지했으니까요. 더욱이 프라다는 4년 이상 리스트 인덱스 탑5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요. 미우미우는 2020년부터 꾸준히 주가를 높이더니 결국 프라다마저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또 미우미우는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순위에도 3개의 제품을 올렸습니다. 뉴발란스와 협업한 530 SL 스니커즈, 미우미우 스윙 브리프, 그리고 미우미우 폴로 셔츠였죠. 프라다와 미우미우의 인기에 힘입어 2023년 프라다 그룹의 매출은 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13% 증가했고요. 최근 1년간 프라다 그룹의 주가는 25% 이상 상승했죠. 이 사실이 놀라운 건 2024년이 전 세계 명품업계에 폭풍이 몰아친 해였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의 여파로 LVMH, 캐링, 버버리, 몽클레르 등 주요 럭셔리 브랜드들의 매출이 급락했거든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에르메스, 브루넬로 쿠치넬리, 그리고 프라다 그룹만 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프라다 그룹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프라다 그룹의 성장을 명품 시장의 기존 상식을 깨는 이변으로 평가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중국 수요 부진을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내세운 다른 명품 기업들의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두 브랜드를 이끄는 미우치아 프라다를 두고 말했습니다. 미우치아 프라다의 유일한 경쟁자는 그녀 자신뿐이다. 미우치아 프라다는 전 세계의 쿨을 독점하고 있다. 프라다 1913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마리오 프라다가 시작했습니다. 마리오 프라다는 그의 동생 마티노 프라다와 함께 가죽 제품 전문 매장을 차렸는데요. 직접 만든 가죽 제품과 영국에서 수입한 핸드백을 판매했습니다. 당시 프라다의 가방은 유럽 왕가와 상류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이탈리아 왕실의 공식 납품 브랜드로 지정되기도 했죠. 이때 수여받은 로고는 오늘날까지 프라다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 침체로 매장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마리오 프라다는 딸 루이자 프라다에게 가업을 넘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이자 프라다의 딸 미우치아 프라다가 프라다를 이어받았고요. 사실 미우치아가 처음부터 패션을 꿈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옷 입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녀는 정치의 뜻을 두고 있었거든요. 미우치아는 세상에서 오직 두 가지 직업만이 진정으로 고귀하다고 믿었는데 바로 정치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밀라노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이탈리아 공산당 당원이 되어 페미니즘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패션에 대한 열정도 남달라서 시위에 나갈 때조차 청바지가 아닌 입생로랑의 스커트를 입을 정도였죠. 그러던 중에 가세가 기울면서 미우치아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업을 이어받게 됐고요. 이왕 프라다를 맡은 이상 할아버지를 뛰어넘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1977년 미우치아가 한 무역박람회에서 만난 사람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탈리아 가죽회사의 대표 파트리치오 베르텔리였습니다. 당시 파트리치오는 프라다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우치아가 그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오히려 뜻밖의 조언을 듣게 된 거죠. 프라다가 살아남으려면 수입 가방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미우치아는 파트리치오에게 설득돼서 그와의 동업을 결심했습니다. 훗날 두 사람은 사업 파트너이자 부부가 되었고요. 그때부터 미우치아는 경영은 남편에게 맡기고 자신은 프라다만의 차별화된 가방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고민한 건 완전히 새로운 소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았던 소재, 시중에 만연한 가죽과는 다른 소재, 실용적이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소재, 포코노 나일론이었습니다. 당시 포코노 나일론은 천막과 낙하산의 방수천으로 사용됐는데요. 그런데 고급 가방 메이커로 명성을 떨치던 프라다가 이 나일론 소재로 가방을 출시한 거죠. 초기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가죽 가방과는 형태나 디자인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러나 포코노 가방의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입소문을 탔고요. 결국 인기가 폭발했죠. 포코노 가방의 성공과 함께 프라다의 명성도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요. 그리고 1988년 프라다는 여성복 컬렉션을 런칭하며 또 한 번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밀라노 패션계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유려한 실루엣, 베르사체와 돌체앤가바나의 화려하고 섹시한 스타일이 주류였는데요. 프라다는 절제된 럭셔리를 제안했습니다. 간결한 실루엣과 무채색 컬러, 고급스러운 원단과 정교한 테일러링으로 세련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죠. 미우치아의 표현에 따르면 그녀의 옷은 조금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유니폼이었는데요. 1990년대 미니멀리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프라다 유니폼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프라다는 자신감 있고 지적인 커리어 우먼들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요.
했고요. 이후 프라다는 남성복 라인과 프라다 스포츠를 런칭했고요. 아이웨어와 향수까지 제품군을 확장하면서 비즈니스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1993년 프라다는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자매 브랜드를 런칭했는데요. 미우미우였습니다. 미우미우는 미우치아 프라다가 어릴 적 불리던 애칭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그녀의 옷장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프라다에서 보여주지 못한 색다른 여성복을 선보이기 위해 만든 브랜드였죠. 초기의 미우미우는 프라다의 감성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세컨드 라인 정도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미우미우는 프라다와는 결이 다른 자유롭고 발랄한 걸리시 룩을 선보이기 시작했고요. 미우미우 컬렉션도 밀라노 패션위크가 아닌 파리 패션위크에서 발표되며 프라다와 확실한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또 드루베리모어, 클로이 세비니 같은 셀럽들을 미우미우 걸로 기용하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했고요. 그 결과 미우미우는 프라다의 보급형을 넘어 독창적인 매력으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죠. 그리고 2000년대는 프라다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도약한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명품 거리에 초대형 프라다 매장이 들어섰고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흥행하며 프라다 열풍을 불러왔습니다. 또 2007년에는 LG와 협업한 프라다폰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2011년 6월 프라다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20%의 지분을 상장했습니다. 유럽이 아닌 홍콩을 택한 이유는 아시아, 특히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프라다는 이 상장을 통해 약 2조 8천억 원을 조달했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매장을 확장하는 데 투자했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즈음부터 프라다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 내 사치 소비 단속이 강화됐고요.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프라다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거기에 프라다는 포코로 가방 대신 고급 가죽 가방을 내세웠지만 루이비통과 구찌에 비해 뚜렷한 차별점을 갖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쇼핑 트렌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요. 결국 프라다는 2014년부터 5년 연속 매출이 하락했고 브랜드 가치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라다가 LVMH나 캐링그룹에 매각될 가능성까지 거론했고요. 이에 프라다는 2017년부터 전면적인 턴어라운드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프라다의 대표 아이템 나일론백을 친환경 소재로 재출시하며 젊은 세대를 공략했고요. 성과가 낮은 매장은 폐점하고 우수한 매장은 리모델링을 단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 프라다 그룹 내 경영진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미우치아 프라다와 파트리치오 베르텔리가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럭소티카 출신의 안드레아 게라가 프라다 그룹의 새 CEO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향후 프라다의 경영 승계를 위한 전략적인 조치였죠. 그리고 2020년 라프 시몬스가 프라다의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며 패션계에 충격파를 주었습니다. 라프 시몬스는 질 샌더, 크리스찬 디올, 캘빈 클라인에서 디자인을 맡았던 전설적인 디자이너죠. 그런 그가 미우치아 프라다와 함께 프라다의 디자인을 총괄하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은 프라다에서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창조적 충돌을 보여주었고요. 또 라프 시몬스 덕분에 미우치아 프라다는 미우미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미우미우가 바라클라바, 마이크로 미니스커트, 발레 코어 룩 같은 이템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니까요. 한때 프라다의 여동생으로 여겨졌던 미우미우는 점차 전 세계 패션씬을 이끄는 히하우스로 자리 잡았고요. 현재 프라다 그룹은 전 세계 70여 국가에서 600개 이상의 직영 매장을 운영합니다. 직원 수는 약 15,000명에 달하고요. 아직까지도 미우치아 프라다와 파트리치오 베르텔리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우치아 프라다는 여전히 프라다의 모든 일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 브랜드 보이도 프라다의 오랜 팬인데요. 심지어 제 사무실 벽에는 미우치아 프라다와 파트리치오 베르텔리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오랜 기간 이 두 사람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깊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언젠가 제가 만든 브랜드도 프라다처럼 성장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고요. 프라다는 과거를 기반으로 하지만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니멀하고 정제되었으면서도 그 어떤 브랜드보다 파격적이고요. 무엇보다 프라다만큼 독창적이면서도 상업적으로 성공한 브랜드를 찾기란 쉽지 않죠. 더 놀라운 건 이 브랜드를 이끄는 디자이너가 패션 전공자가 아닌 정치학도 출신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프라다의 저력과 매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저는 이토록 프라다를 좋아하는지, 프라다가 혁신한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어떻게 40여 년간 세계 최고의 브랜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프라다입니다.
한때 미우치아 프라다는 열렬한 공산당원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에 깊은 관심을 두고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그녀의 이런 정치적 성향은 당시 이탈리아 사회와 집안 환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 이탈리아는 정경유착과 부패가 만연했고요. 여성의 권리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미우치아의 할아버지이자 프라다 창립자인 마리오 프라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여성의 사업 참여를 반대했고요. 프라다를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지만 아들이 이를 원하지 않자 마지못해 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었죠. 이처럼 보수적인 사회와 가족 내 차별을 경험하면서 미우치아는 정치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은 그녀가 프라다를 운영하면서 브랜드의 핵심 원칙이 되었죠. 그건 바로 진보와 영원이었습니다. 패션계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진보시키고 그 수준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녀의 목표였으니까요. 미우치아는 소재의 진보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굳이 관리가 어려운 가죽을 고집해야 할까? 가죽보다 튼튼하고 가벼운 소재는 없을까? 그 해답은 할아버지가 가방 안감으로 사용했던 소재, 포코노 나일론이었죠. 그렇게 탄생한 포코노 백은 프라다를 상징하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천연 가죽이 지배하던 명품 가방 시장에서 럭셔리의 개념을 바꿔버렸고요. 그러나 미우치아는 가죽 또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는데요. 아무리 나일론이 실용적이어도 가죽 특유의 질감까지 대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가죽의 진보란 무엇일까? 미우치아는 그 해답을 할아버지가 발명한 사피아노 가죽에서 찾았습니다. 사피아노 가죽은 표면에 격자 무늬를 새기고 왁스로 코팅한 소재였는데요. 일반 가죽보다 형태와 색상이 오래 유지되고 스크래치와 물에도 강했습니다. 다만 가죽 본연의 질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미우치아는 사피아노 가죽으로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서 프라다의 대표 소재로 만든 겁니다. 현재 사피아노 가죽은 수많은 브랜드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소재가 되었고요. 이처럼 프라다는 가죽, 실크, 캐시미어에 머무르지 않고 소재의 진보를 이루어온 건데요. 이제 프라다가 바라보는 다음 단계는 패션을 넘어선 진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에 시작된 리나일론 프로젝트죠. 이건 프라다의 대표 아이템인 나일론백을 페어망과 플라스틱 병에서 수거한 재생 나일론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프라다에서 출시되는 모든 나일론 가방은 바로 이 소재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2024년 10월 프라다는 공식적으로 우주산업 진출을 선언하며 또 한 번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프라다가 미국의 우주기업 액션 스페이스와 협업해 나사의 아르테미스 3호 임무를 위한 우주복을 제작한 건데요. 프라다는 이 미션을 위해서 달 탐사용 슈트를 개발한 거고요. 이 슈트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0도에 달하는 달 남극에서도 최대 8시간을 활동할 수 있도록 전력과 산소 공급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프라다는 이제 하다하다 우주복까지 진보시킨 겁니다. 2026년 9월 아르테미스 3호가 발사될 때 프라다가 만든 첨단 우주복이 또 한 번 세상을 놀래킬 거고요. 미우치우 프라다는 세상의 변화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 곧 세상의 변화죠. 패션을 전공하지 않은 정치학도가 세계 최고의 패션 브랜드를 만든 비결, 진보와 영원이었습니다. 미우치아는 처음엔 정치가 아닌 패션업에 종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그녀는 수없이 많은 패션계의 낡은 개념을 진보시켰고 그것을 영원한 클래식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 결과 어떤 정치인도 이루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켰고요. 2021년 10월 파리 패션위크의 마지막 날 미우미우의 봄, 여름 컬렉션이 공개됐습니다. 컬렉션의 주제는 복원과 재해석이었습니다. 이날 미우미우는 셔츠, 스웨터, 블레이저 등 베이직한 의류를 크롭하고 로우라이즈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선보였는데요. 마치 반항적인 사립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잘라 입은 듯 복장 규범을 완전히 깨부순 느낌이었습니다. 이 컬렉션은 미우미우의 역대 최고의 컬렉션으로 꼽히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그리고 몇 달 뒤 미우미우는 또 한 번 패션계를 뒤흔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발레리나의 우아한 감성을 담아냈습니다. 발레 플랫슈즈에 레그 워머를 더해서 감각적인 발레 코어 스타일을 완성했고요. 미우미우의 발레 코어 룩은 단숨에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클래식한 프레피 룩을 비틀고 발레복을 변형하고, 이것이 바로 미우치아 프라다가 구사하는 믹스인데요. 미우치아가 미우미우를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패션계는 슈퍼모델들의 완벽한 이미지를 강조하던 시기였는데요. 미우치아는 전형적인 미인상이 아닌 반전 매력을 지닌 미우미우 걸을 창조하고 싶었던 거죠. 모범생이면서도 반항적이고 파격적이면서도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지적이고 어리지만 노련한 인물. 이러한 특징은 최근 활약하는 미우미우 걸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성적인 매력의 엠마 코린과 소녀다운 섹시미를 지닌 시드니 스위니가 동시에 모델로 활약하고요. 패션쇼에서는 젊은 여성 모델들 사이로 빌런 전문 배우 윌렘 데포가 등장합니다. 또 70세 중국인 의사이자 스타일 인플루언서까지
런웨이로 활보하고요. 이로써 미우미우 걸은 특정 스타일이 아닌 세대와 개성을 초월하는 캐릭터로 거듭났죠. 이처럼 미우치와 프라다는 비정형적이고 투박한 아름다움도 새로운 럭셔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건데요. 이것이 바로 미우치와 프라다의 어글리 시크입니다. 미우치아가 말하는 어글리 시크란 단순히 못생긴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요소로 기존의 아름다움의 개념을 뒤트는 겁니다. 그녀의 말처럼 추한 것은 매력적이고 흥미롭고 더 새로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우치와 프라다가 평생 동안 쌓아온 주적이 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뻔한 섹시함, 뻔한 여성스러움, 뻔한 모델. 그 결과 프라다와 미우미우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브랜드가 아니라 트렌드를 주도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많이 표절당하는 브랜드가 됐고요. 이런 미우치아의 독창성을 경쟁자였던 조르주 아르마니가 한마디로 정리했죠. 미우치아는 못생긴 것을 시크하게 만드는 유일한 디자이너입니다. 예전에 미우치아 프라다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3분의 1은 패션, 3분의 1은 프라다 재단, 3분의 1은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녀가 패션만큼이나 프라다 재단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데요. 프라다 재단은 1993년 미우치아 프라다와 남편 파트리치오 베르탈리가 함께 설립했습니다. 프라다 재단의 목표는 예술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람들이 깨닫게 하자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서 재능은 뛰어나지만 아직 주목받지 못한 신진 작가들을 밀란으로 초대했습니다. 애니시 카푸어, 마이클 하이저, 루이스 브루주아, 댄 플레빈 등 지금은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프라다 재단을 통해 전시를 열었고요. 그리고 2015년 프라다 재단은 밀라노 남쪽 산업지대에 오래된 증류소를 개조해 프라다 재단 본관을 설립했습니다. 이 건물은 네덜란드 출신의 프리츠커상 수상 건축가 램 쿠라스가 설계했는데요. 회화와 조각뿐만 아니라 영화제, 퍼포먼스 아트, 건축 프로젝트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이 펼쳐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밀라노 시민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요. 이처럼 프라다의 예술 사업이 남다른 점은 다른 럭셔리 브랜드처럼 단순한 후원이나 행사 개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패션과 예술을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는 것처럼 예술 사업에도 열정과 정성을 쏟는 거죠. 그리고 최근 프라다가 집중하는 예술 사업은 프라다 모드입니다. 프라다 모드는 2018년에 시작된 이동식 문화 이벤트인데요. 프라다가 각 도시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해서 설치미술, 토크쇼, 퍼포먼스 등을 선보이는 겁니다. 프라다 모드 런던에서는 흑인 문화가 예술에 미친 영향을 소개했고요. 프라다 모드 도쿄에서는 일본의 역사적 건축물과 현대 미술을 조명했습니다. 또 프라다 모드 서울은 2023년 서울 인사동에서 열렸는데요. 한국 영화와 공간을 주제로 김지훈, 연사호 감독이 참여해 설치미술을 선보였죠. 그리고 미우미우 역시 예술을 활용한 독보적인 브랜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여성입니다. 2011년부터 미우미우 여성 단편 영화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여성들과 21세기의 여성성을 탐구하는 영화를 제작해봤고요. 현대 여성의 삶과 문화를 논의하는 문화살롱 라이팅 라이프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에서 썸머 리드라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요. 방문객들에게 시빌라 알레라모의 여성, 제인 오스틴의 설득 같은 여성의 삶을 조명하는 책을 나누어주며 그들의 목소리를 확산시켰죠. 패션은 제 직업입니다. 동시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수단이고요. 저는 예술에 대한 미우치아의 열정이야말로 오늘날 프라다를 만든 동력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프라다 재단을 통해 그녀가 세상에 소개한 예술은 사람들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고요. 세상은 한층 더 지적이고 풍요로워졌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프라다의 존재감 또한 커졌고요. 어느 예술사학자의 말 그대로죠. 가난한 우익보다 부유한 좌익이 훨씬 더 사회에 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미우치아 프라다는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112년 전통의 프라다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패션 브랜드 자리를 유지하는 비결, 진보와 영혼의 철학을 바탕으로 패션을 진보시키고 불멸의 클래식을 만들었습니다. 어글리 시크를 통해 뻔한 패션 업계에서 진정한 다름을 보여주었고요. 패션만큼이나 예술을 널리 알리며 프라다의 존재감을 키웠죠. 최근 몇 년간 프라다 그룹의 폭발적인 상승세는 과연 계속될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두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로렌조 베르텔리가 공식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프라다 그룹의
미래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프라다가 진보와 영원, 어글리시크, 그리고 예술 우선주의라는 핵심 태도를 지켜간다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전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우치아 프라다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서 프라다 신화가 적어도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소에 어떻게 휴식을 취하냐는 질문에 미우치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